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 무릎 제대로 알기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약과 주사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관절염에서 우리가 약들을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주사도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실은 약을 왜 먹는가? 아니면 주사를 왜 맞을까? 물론 인제 '아프니까 맞지. 아프니까 먹지.'라는 거를 빼놓고선도 왜 그런지를 사실은 알아야 돼요. 제가 맨날 그 외래에서도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옛날에 막 반말도 엄청 많이 했죠 보면. 근데 지금은 반말하는 의사 선생님이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또 듣지도 않습니다. 엄청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 질환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의학적으로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유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환자가 그 병을 이해하고 그 치료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지 치료 결과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하더라도 이렇게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거 가지고 지속을 못 합니다, 지속을. 근데 본인이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방바닥에 앉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좀 목이 아프더라도 환자들한테 꼬박꼬박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뭐 오늘도 제가 월요일이어 가지고 항상 외래 보고 오면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 때문에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느냐 그전에 우리가 관절염이 어떤 거고 관절염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관절염은 일종의 노화의 일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늙으면 다 관절염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 disease entity 그러니까 이 질병의 양상 자체가 그 노화의 일환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강도가 더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 노화와 같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럼 관절염의 치료 목적은 뭐냐면 절대로 지금 60, 70, 80, 90 되신 분들이 열심히 관절염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 20살, 30살로 돌아가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내가 90인데 70으로 돌아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치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는 늙기는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천천히 늙어는 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천천히 늙게 만들까? 소위 말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데 그 속도가 천천히 진행이 될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늙기만 하려면요 가만히 있고 안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쓰면서 어떻게 하면 천천히 늙을까가 이 관절염의 아주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수술 얘기할 때도 보존적 치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존적 치료로도 잘 쓰고 있다면 수술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반대로 보존적 치료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수술도 안 하고 뻗팅기는 거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의 치료의 목적은 천천히 늙는 거랑 현재 잘 쓰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약 주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안 한다면? 그렇다면 약과 주사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염이잖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고 붓고 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을 감소시켜야지. 만약에 무릎이 퉁퉁 부어 있으면 무릎도 잘 안 구부러지고 움직일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두 번째는 당장 안 아파야지 뭐가 움직입니다. 아픈데 뭐 운동하세요? 아픈데 생활하세요? 이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과 주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또 하나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너무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무릎을 고치는 치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절염은 자꾸 고치려고 내가 무엇을 하면 연골 재생이 될 수 있어요? 뭐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골이 재생이 되더라도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B급으로 재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릎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라 사실은 무릎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의 종류에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 약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약이 소염 진통제예요. 그래서 이런 소염 진통제는 우리가 먹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 붙이는 파스들 있잖아요. 그런 패치로 되는 파스들도 있고 이제 바르는 파스들도 있어요. 우리 그런 파스들의 형태로 있게 되는데 이게 이 소염 진통제는 첫 번째는 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하고 그다음에 소염,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완화하고 통증 감소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약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아픈 거를 감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기전에 따라서는 이 염증도 같이 좋아지게 하는 약들이 있고요. 이거는 상관없이 통증만 감소시키는 약들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진통소염제는 통증하고 염증을 둘 다 다스릴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 선생님 뭐 안 아픈데 약을 왜 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릎은 퉁퉁 붓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의사 선생님은 소염 제로 주는데 염증을 없애주려고 주는데 환자들은 그걸 진통제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진통제로. 그러니까 꼭 진통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염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그냥 상품명으로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요. 유튜브니까 타이레놀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회사 제품 이름인데 그래서 아세토아미노펜은 아주 좋은 약입니다.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된 안전된 약이고요. 그래서 이 아세토아미노펜은 알약으로도 있고 먹는 약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로도 나오게 되는데 이 약은 이 염증 완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증 감소에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두통 있을 때 많이 쓰잖아요. 이 타이레놀 먹는다고 그러고 우리 뭐 생리통 같은 거 뭐 그 옛날 선전 나오는 거 두통, 치통, 생리통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증을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전한 게 또 포인트가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 투석 받고 막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안전한데 대신에 이게 또 타이레놀이 간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거꾸로 또 못 씁니다. 저희가 뭐 간경화가 있다든가 뭐 간암이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한테는 또 거꾸로 타이레놀을 잘 못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관절염에서 타이레놀, 이 아세토아미노펜을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세토아미노펜은 굉장히 싸고 좋은 약입니다. 통증을 조절하기에. 근데 이 소염 진통제는 그거보다는 한 질 좀 높은 좀 비싼 약이고 그런 약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돈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한테는 별로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서 엄청나게 약가가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쌉니다. 그럼 싸면 꼭 좋을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거가 아주 수만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이 싼 거는 좋은 일이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약이 싸기 때문에 사실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저희가 처음에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은 오로지 통증에만 작용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하고 염증을 두 가지를 같이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그냥 소염진통제를 줘버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가들이 비싸니까 맨 처음에는 아세트아미노펜부터 주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미국에서 MGH 하버드대 병원에서 있었을 때 허리가 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서 응급실 갔는데 제일 먼저 주는 약이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미국은 제가 그랬죠. 마약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마약을 그냥 두세 개를 이렇게 같이 줍니다. 아세트아미노펜하고 마약제제를.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거가 마약성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는 알약으로도 있고 주사로도 있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어요. 패치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마약성 진통제도 마찬가지로 염증 완화에는 별 도움이 되질 않고요. 통증 감소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약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고 좀 싫어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된 약입니다. 안전한 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맨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뭐 환각작용이 소염진통제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소염진통제가 환각작용이 있다면 우리가 마약 중독자 그런 거는 들어보셨잖아요. 마약은 아무리 먹어도 잘 죽지 않고 해가 덜 되기 때문에 중독자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약제들은 마약만큼 먹으면 이미 간 망가지고 콩팥 망가져서 죽어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한 약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들이 소염제를 먼저 쓴 다음에 거기다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더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좋고 다만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천식이 있다든가 이런 연세가 많아서 이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든가 하는 이 호흡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도 써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은 관절염인데 항우울제를 왜 쓰니?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항우울제도 관절염의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조절이 안 되는 약들에 대해서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염진통제에다가 이렇게 항우울제를 갖다가 같이 섞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염증 완화에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특히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알약으로도 있고 주사로도 있는데 우리 고물 관절염에서도 심한 관절염이 있다든가 통증이 심한다든가 아니면은 무릎이 엄청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테로이드가 제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미량을 쓰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단기간 쓰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냥 스테로이드가 명약이니까 옛날 소위 말하는 약방이라고 하는 데서 계속 스테로이드 섞으니까 쿠싱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얼굴이 이렇게 댕굴해지고 통통해지고 막 하는 그런 질환들이 있어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것들 많이 걸렸었죠.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이 스테로이드를 관여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테로이드도 필요하면은 저희가 사용을 잘 합니다. 근데 요 스테로이드는 아까 소염진통제만큼인 마찬가지로 통증 감소와 염증 완화에 둘 다 아주 탁월하고 심지어는 소염진통제보다도 조금 더 강한 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병원 가가지고 약을 받으시면 이런 것들이 아마 관절염 약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향하는 바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염증을 완화시켜서 기능을 회복시켜서 빨리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약만 먹는다고 해서 이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를 막는 것도 아니고 이 관절염이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약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오래 먹으면 내성 생긴다. 이런 질문들 많이 세요.
오래 먹으면 내성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래 드시면 자꾸 내성이 생겨서 약재가 이렇게 늦는 것처럼 늘리는데 그거는 내성이 생겨서 늘리는 게 아니라요. 관절염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증상들, 각 통증이 악화가 된다든가 염증이 부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좀 더 센 약으로 가다 보니까 마치 용량을 늘리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약을 먹을 거면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수술하는 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래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요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당연히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약재는 화학물이고요. 이런 화학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는 간에, 어떤 것은 콩팥에 더 영향을 주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정성들이 확보된 약들입니다. 과거하고 틀리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끊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히 끊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가 나와요. 환자들이 야 그럼 웬만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얘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말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만성 통증 중에서도 저희가 가끔 급성 통증이 되면 그것만 잘 다스리고 또 만성으로 가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을 몇 번 해드렸잖아요. 제가 방송에서요. 근데 이러한 급성 통증이나 아급성 통증이 있었을 때 이 통증을 자꾸 안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시그널, 신호를 갖다가 만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성 때는 급성으로 확 잡아버려야지 통증의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데 급성 때 그거를 애줍지 않게 잘 다스리질 못하면 그게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만성 통증으로 잔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은 웬만하면 피하는 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적절하게 충분한 양을 아주 깔끔하게 쓰는 거가 중요하고 대신에 그거가 증상이 딱 끝나면 딱 끝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피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약을 사용할 때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요. 철제는 제가 항생제랑 비슷하다고 제가 전공의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어떻게 써야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 감기 걸리면 항생제 막 주고 그래서 남용된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균이 왔다 갔다 거린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항생제는 쓰려면 아주 강한 용량으로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고기만 쾅 죽여야 됩니다. 마치 우리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전쟁 나면 우리가 포격 같은 거를 하면 아주 집중 포격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소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는 충분한 양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그 다음에 딱 필요한 기간만 씁니다. 환자들이 불안한데 조금 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때 제가 더 드릴게요. 만약에 아프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필요한 기간만 딱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그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처방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3개월 이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3개월 이상 먹게 되면 그건 장기 투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투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간과 콩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쓸 때는 급성 통증에 대해서는 왕창 그렇고 그 필요한 기간만 딱 그렇게 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약들을 쓸 때는 의사 선생님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제가 무릎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데 무릎을 좀 더 열심히 치료하는 의사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아까 제가 그랬죠.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간에 안 좋다. 어떤 경우는 뭐 콩팥에 안 좋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질환은 없는지 호흡기계 질환은 없는지 아니면은 뭐 간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신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른 안전한 처방이 중요한 거거든. 중요하고요. 이제 이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 환자들이 임의대로 뭐 그거 몸에 안 좋으니까 저 먹다 말았어요. 막 이런 소리 하실 때들도 있어요. 물론 참을만 하니까 안 드셨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주는 양들은 저희가 계획한 바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가 아프다고 무조건 더 먹든지
임의대로 피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하루에 하알 먹는 약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프니까 이거를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갑자기 콩팥수치가 확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 그렇구나." 약이 빨리 떨어졌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차 싶어 가지고 그 피 검사를 해 봤더니 콩팥수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을 싹 다 끊어 버리고서 다시 정상화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많이 드셔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병원 저 병원 거를 한꺼번에 드셔도 안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임의대로 '아 이거 뭐 좋아졌어.' 그리고선 딱 끊어 버리는 것도 안 된다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주사에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제 별명하고 제가 정식 이름을 다 적어 놨는데 히알루론산 주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HA 주사 보통 이렇게 의사들끼리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인제 일반 환자들한테는 연골 주사, 연골 재생 주사 이렇게 인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연골 주사는 아니고요. 연골의 성분 일부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말장난인 것 같지만 뭐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가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거는 1993 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 몇 년이 넘은 거죠. 한 세대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정된 약이고, 그래서 이 효과는 사실은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연골 주사 맞으러 가요 뭐 그러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험실 내에서는 동통 감소도, 그러니까 통증 감소도 더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리얼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통증 완화 효과보다는 사실 윤활제 역할로 해서 기능이 좋아지니까 통증이 같이 감소되는 거다. 제가 그런 설명들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활 효과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치료의 표준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건 표준 지침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위 말해서 연골 주사가 이 가이드라인에 전혀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제 생각에는 한 반 틈은 들어온 것 같고, 향후에 따라서는 제 생각에는 한 몇 년 안에 아니면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PN 주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PN 주사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DNA 주사 이 연어에서 뽑아낸 성분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인제 승인이 받은 지 한 7년여 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윤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준, 그래서 기능이 좋아져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한 표준 지침 안에는 들어와 있지는 아직은 않은 약입니다. 콜라겐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콜라겐 주사도 2021 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윤활 효과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주사, PN 주사, 콜라겐 주사 모두 윤활 효과가 있어서 기능이 회복돼서 통증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지침에는 아직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RP 주사라고 최근 들어서 한 3년 전, 2년 전쯤에 승인된 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플레이트 리치 플라즈마니까 사실은 그냥 이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혈청 주사, 뭐 아니면 자가혈 주사, 아니면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PRP도 효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윤활 작용보다는 통증 완화 효과,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지침에는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준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오랜 기간을 사용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이 돼 있을 때 그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표준 지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지 않고 그런 치료는 신의료거나 아니면 새로운 치료를 해서 이 뭔가 독특하고 독창적인 치료의 그런 기술들은 들어가 있지만 이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신약들이. 그리고 이제 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비맥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자가지방 유래 기질 혈관 분해 주사, SVF라는 주사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환자들이 줄기세포 주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거는 줄기세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줄기세포라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막 띵 뛰면 어디든 줄기세포 있겠죠. 제가 살점만 이렇게 띄워드려도 줄기세포가 있어요. 제 손가락 이렇게 잘라도 그 안에 줄기세포가 있는 거고요. 그걸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줄기세포 성분을 뽑아내서 그 줄기세포의 개수가 일정 정도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게 줄기세포 치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거는 돌려가지고 고기만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 때문에 응축된 것들이지 사실은 응축된 주사들이지 줄기세포가 그냥 들어있을 뿐이지 줄기세포 자체 주사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2024년도에 다 승인을 받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윤활 효과보다는 통증 효과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또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이 이 스테로이드 주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우리가 무릎이 많이 붓거나 아니면 아플 때 쓰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우리가 환자들이 되게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정말 제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 승인이 돼 있는 약제고요. 이거는 의외로 여러분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표준 지침에는 완전히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증명이 된 약입니다. 오히려 스테로이드는 반대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완전히 안정된 치료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 아주 반틈 정도 치료 지침에 들어온 것 같다. 나머지 주사들은 지금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이드라인 치료 지침에는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에 대한 오해는 주사는 약보다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사 한 방 맞아야지 뭐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나 주사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약보다 몸에 안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관절강내로 들어가는 주사는요. 보면 틀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절강에다 들어가는 주사들은 그 약이나 주사나 효과는 다 비슷하고 그 또 마찬가지로 이 부작용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릎 주사는 아플 때 맞아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릎이 아플 때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플 때 맞는 것이 아니죠. 통증의 완화 효과는 있지만 그게 염증이 엄청 심할 때가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무릎이 염증이 엄청 심할 때는 아까 같은 약제들을 무릎 안에 맞는 주사들은 맞는 거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맞으시는 것이 맞지만 이 급성 통증이 막 아픈 게 심해졌을 때는 오히려 다른 약제들은 맞으시면 안 되고 오히려 스테로이드 주사는 괜찮습니다. 무릎 주사는 무릎에다 맞을 때 아프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릎에다 주사를 맞는데 여러분들 뭐 맞아보신 분들 많겠지만 뻐근한 느낌이 있다.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뭐 이제 안에 있는데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무릎 안에다가 또 이 관절 주사까지 딱 놓게 되니까 그게 그만큼 볼륨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양이요. 그래서 이런 뻐근한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주사를 맞는 상황에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프다. 그거는 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활액막이나 딴 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아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 그러면 다른 구멍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무릎 주사는 맞을 때 아프시면 안 됩니다. 자, 무릎 주사를 많이 맞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릎 안에 맞는 주사들 예를 들어서 연골 주사,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콜라겐 주사, PN 주사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고요. 어떤 주사제는 5번을 연이어서 맞아야 되는 거, 어떤 주사제는 3번만 맞아야 되는 거, 어떤 제는 6개월에 한 번만 맞는 것도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또 맞으셔도 되고 그래서 주사는 많이 맞으면 물론 뭐 엄청 많이 맞아서 나는 1년이면 20번씩 맞아요. 이러면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약을 쓰는 범주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 전에는 주사 맞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어떨까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는 항상 이 밖에 있는 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염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피부들도 물고 넘어가지 않게 그냥 주사바늘도 가급적이면 막혀 있는 주사바늘 써라 뭐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관절 전에는 주사를 맞으면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인공관절은 아주 취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뽑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사를 맞는 거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이거 수술하기 전 한 달 전에는 맞지 마세요. 3개월 전에는 맞지 마세요. 어떤 더 꼼꼼한 선생님은 6개월 전에 맞지 마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공관절이 결정된 이후에는 저는 맞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정리를 살펴보면요. 관절염의 치료 목적은 완치를 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늙는 것과 현재 잘 쓰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과 주사의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사의 목적이고요. 약은 사람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필요한 기간만큼을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현재까지 무릎 주사는 연골 재생 효과가 증명된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골 재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물론 A급은 아니더라도 B 플러스급으로 난 재생이 된다는 것은 증명이 됐고요. 지금까지 나오는데 연골이 재생되어 이런 거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통증 완화에는 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소위 말해서 표준 지침에서 인정된 주사는 오직 스테로이드 하나뿐이고 일부 히알루론산 아까 연골 주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답변을 할 건데요. 제가 요 다음에도 우리 심장내과 박준희 교수 강의가 있더라고요. 제 친구인데 그래서 50분까지만 최대한 하는 대로 하고 남은 질문은 제가 다음 날에 다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생 정진우 씨. 무릎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생겨서 MRI를 찍었습니다. 안쪽 연골판, 반월상 연골판이 약간 닳아있고 종지뼈 안에 연골, 스개골이 약해져 있고 그다음에 내측 연골판이 미세하게 찢어진 충격이 있습니다. 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제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이 주사 한 번 맞고도 3개월간 불편함을 못 느껴서 병원에 안 가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맞으러 오라 했는데 굳이 안 가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골 주사는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맞으실 필요는 없는데 원래 그런 거는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 저는 반알 먹고 났어요. 그래서 안 간 건데 괜찮습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는 특히 이제 좀 바쁘시잖아요.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맞으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연골 주사도 3번 맞는 거, 5번 맞는 거, 그다음에 한 번 맞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민트 초콜릿님께서 매일 5kg씩 뛰는데 무릎이 아파요. 과체중이라. 과체중이라 아픈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무릎이 엄청 아파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체중을 빼면 무릎에 만약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통증이 있다면 그건 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체중이 있다고 관절염이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3빌딩이라고 무조건 무너지는 건 아니고 1층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허벅지 근력이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5kg씩 뛰는 거는 재밌으셔서 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하는 거는 감수하고 뛰십시오. 저는 재밌으면 하라고 합니다. 다만 그거는 제가 전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 아니면 딴때 얘기했나 하여튼 뛸 때 만약에 기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뛰시는 거라면 보폭을 좀만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무릎에 가는 부하가 좀 적게 될 겁니다. 토끼 아빠님께서 광고에서는 연골 주사 맞으면 연골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의학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환자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골 주사라고 그러면 연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전혀 안 그런 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아까 말한 연골 주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주사들을 맞으면 연골이 재생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리얼이에요. 리얼월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진짜로 연골 주사 맞았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그거는 증명된 바도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어떤 거에서는 그냥 어떤 논문에서는 연골 재생됐어요. 우리가 MRI를 쭉 찍어보니까 연골이 재생됐어요. 이런 논문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소위 말해서 연구자들이 그런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논문 하나만 나와가지고 그게 증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거에 따른 후속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봤는데 다 생겼더라. 그러면 그건 연골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한 명이 나는 생겼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얼 월드에서는 연골이 재생된다는 증거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학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 콜라겐 주사라고 하는 거, PN 주사라고 하는 거는요, 무릎 안에 윤활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분을 조금 더 머문게 만들어가지고 무릎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통증도 감소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그 나머지들 주사들 있잖아요. 아까 그 골수액 농축이나 이런 거 그런 주사들 같은 경우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들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호라우스님께서 선생님 스네피 주사도 그 효과가 있나요? 스네피 주사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의 약자인지 아니면은 저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PRP, PRF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아까 말씀 제가 다 드렸잖아요. 그 하나하나 효과에 대해서는 줄기세포 주사라는 표현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PRP 줄기세포 PRF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PRP 줄기세포 주사 이런 것들은요. 효과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무조건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은 반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맞으면 무조건 효과가 있을 거야. 그거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주사니까 나는 여기가 연골이 만들어질 거야. 요거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어떠한 방법, 조금 더 고급적인 방법도 있고 저급적인 방법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약을 한번 주사를 맞아보겠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맞으면 나는 연골이 재생이 될 거고 나는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요거는 좀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토끼 아빠님께서 교수님께서 마약성 진통제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마약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중독성을 가장 걱정합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반대로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경우를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마약 그리면 우리가 중독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중독이 되려면 일단은 용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량이 높은 것이 지속적으로 기간을 오래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중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릎에다가 아니면 주사를 우리가 주사를 맞았든지 아니면 약을 먹었는데 이게 해롱해롱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소위 말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붕 뜬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날아다닌다고. 그런 느낌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저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마약을 맞아서 중독이 됐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사용하지도 않고요. 정상적인 의사 선생님이 마약을 갖고 치료를 하는데 마약성 제제로 치료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치료를 했다. 그렇다면 중독에 대한 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껏해야 부작용이 뭐냐면요. 마약성 제제가
통증 하나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약간 울렁울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래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많아지게 고용량으로 가면 그게 이제 뿅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요 마약성 제제를 모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먹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마약성 제제로 환각작용을 느끼려면 그 전에 배불러서 토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량이 낮은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모아놨다가 한번 나는 뿅 가보겠다 그러면요. 그 전에 위가 차가지고 엄청 먹어야 돼. 한 이만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토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심할 거 그래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약성 제제를 먹으면 아까 제가 울렁울렁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성 제제에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게 조금 심한 경우에는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호라우스님께서 이게 ADS-C는 언제 보편화될까요? 그랬는데 저거 이제 아디포스셀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풀텀을 안 적어주셔서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언제 보편화라는 거는요. 저게 아디포스 스템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줄기세포 유래 지방세포 유래 줄기세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이거가 옛날에 그냥 더 대놓고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게 주식하고 문제가 관련이 돼 있어서 회사가 문제가 돼 있어서 저거에 대해서 그냥 관심들이 많은데요. 보편화된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용화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상용화가 완전히 모든 사람들한테 사용되는 이런 시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모르죠. 그거는. 어느 순간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뭐 그게 대박을 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호라우스님께서 선생님 켈로이드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알고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흉터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켈로이드 주사는 이제 다른 여러 같은 재생 주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 어떤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도 켈로이드 때 사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흉터에 좋은지 모르겠는데 흉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쪽 피부과 선생님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아주 작은 주사 침으로 놓는 거를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테로이드는요. 제가 옛날에 본과 2학년 때 생리학 배울 때요. 양약 배울 때요. 시험지가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팔절지에다가 이렇게 나눠줘요. 팔절지를 빈 백지로 주고 앞쪽에는 스테로이드의 효과성에 대해서 쓰시고 뒤에는 부작용에 대해서 쓰시고 그러면 거기 다 채웁니다. 그 팔절지를 빽빽하게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게 만능 치료제이기도 하고 만능 부작용제이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너무 막 사용해서 부작용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라우스님께서 선생님 비타민 D 경구 섭취와 주사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맨날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부족한 이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자꾸 저희가 약재나 이런 것들로 섭취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밖에 가서 많이 걸으시고요. 음식 많이 골고루 드시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야채도 여러 가지 드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걸으세요. 그러면은 이 비타민 D가 필요한 거가 뼈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뼈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운동할 거예요.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바깥에서 걸으시면은 이 햇빛 받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 같은 것들은 나쁘지만 거기서 생기는 이 비타민 D를 갖다 생성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많이 걸으시는 거 좋습니다. 경구 섭취와 주사 섭취는 비슷한데 경구 섭취가 왜 저게 별로냐면 그게 이 비타민 D가 우리가 집어넣은 만큼 우리 몸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걸으세요. 토끼 아빠님께서 교수님께서는 주사가 약보다 세거나 몸에 더 나쁘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먹는 약보다 주사를 선택하는 편이 더 적절한 데가 언제인지 반대로 주사보다 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기준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요, 약물 치료를 먼저 하죠. 저희가. 왜냐하면 약물 치료의 그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몇 번씩 먹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거는 효과를 보이려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의 용량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데는 약이 좋은 거죠. 근데 주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딱 용량이 너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또 쪽 빠질 거 아니에요. 주사를 그 다음에 맞을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약이 훨씬 더 이 용량을 유지하는 우리 몸의 함량, 용량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섭취량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먼저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먹을 때 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같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약물 치료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소위 말해서 그 약 자체의 부작용도 있지만 약물을 먹었을 때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궤양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뭐 과민성 내장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약이 먼저 쓰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프라우스님하고 토끼 아빠님이 아주 돌아가면서 그 질문 경쟁을 하시네요. 교수님, 수면 장애가 있어서 향신정성 약품을 1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신과 선생님하고 신경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답 드리는 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이. 자, 토끼 아빠님께서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완전히 끊는 분도 계시고, 참고 운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운동은 쉬어야 하는 통증과 오히려 움직여야 하는 통증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무진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운동을 하실 때 점점 통증, 그냥 간단히요. 운동을 하실 때 점점 통증이 악화되면 그거는 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 정도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운동을 할 때 점점 아파지는 통증은 하지 마시고요. 운동을 할 때 비스름하거나 그보다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에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악화가 될 때는 무릎 안에 어떠한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배제해 놓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퇴행성 파열이나 이런 것들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때는 아파도 다시 움직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픔을 참으면서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약을 같이 드시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걷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거부감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질문도 있으신데 저희가 오늘은 다음 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 슬라이드 좀 다시 주시면요. 다음에는 8월 24일 날 제가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4시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4시쯤에 내 무릎 제대로 알기 8번째로 지금 아까 우리 토끼 아빠님께서 운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토끼하면이 아니라 운동하면 다를까 좋아질까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